또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스마트폰용 패널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화웨이에 공급할 수 없다는 제재에 따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기업들의 수출량이 줄어 피해가 있겠지만 결국 앞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는 15일부터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납품을 중단합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7조 3,700억 원, SK하이닉스로부터 3조 원의 반도체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매출의 약 3%, SK하이닉스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현재 미국 상무부에 수출 허가를 신청하긴 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이 끊긴 화웨이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은 삼성과 1, 2위를 다투며 현재 세계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에 화웨이 출하량이 1억 3천만 대가 줄어들며 점유율은 4.3%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쟁했던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은 중국 내에서 50% 점유율에 이르고 중국 시장은 중국 브랜드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의 공백은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3사가 메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화웨이는 독자 개발한 반도체 기린을 사용해왔지만 오포와 비보는 최근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탑재 모델 사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를 포함한 화웨이 경쟁사들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하면 협력사의 부품 공급도 늘어나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써부터 삼성과 중국 3사의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와 와이솔 등 협력사의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가 무너지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돌아가지만 일본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용기회자의 신문에 따르면 영국 시장조사회사 옴디아는 한국과 일본 대만 기업들이 화웨이에 공급해온 부품 규모가 2조 8천억 엔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웨이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기지국 설비 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30%를 공급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라서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한 바 있었지만 뒤에선 실제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챙겨온 것입니다. 특히 소니는 연간 수천억의 규모의 스마트폰용 화면 센서를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어 화웨이와의 거래가 주 수익원이었습니다. 화웨이는 그동안 미국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본에서 부품 조달을 늘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년간 일본에서 조달한 부품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더욱 강력한 제재로 화웨이가 퇴출될 위기에 놓이자 일본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소니는 오래전부터 스마트폰 판매 부진으로 스마트폰 부품 판매를 확대해왔습니다. 소니는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 모듈, 메모리 저장 장치 등을 팔아서 수익성을 개선하려 했지만 가장 큰 고객 중 하나인 화웨이가 무너지면서 손실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소니에게 남은 것은 게임기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TSMC도 연간 7조 원에 가까운 부품을 화웨이에 납품해왔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출에서 화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로 상대적으로 낮고 반사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해보다는 이익이 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큰 영향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화웨이 비중이 크지 않아 실적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BOE는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을 추격해오며 LCD를 따라잡은 데 이어 이제는 OLED까지 앞지르겠다며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소형 OLED 시장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지만 중국의 BOE는 2017년부터 중소형 OLED를 만들기 시작하며 최근 10%가 넘는 점유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BOE가 이 같은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화웨이가 전폭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웨이는 스마트폰 메이트 20부터 여러 최신형 모델의 휴대폰까지 전부 BOE의 판넬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의 업체들은 한때 우리가 장악했던 LCD 시장을 잠식하면서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부터 LCD에서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BOE는 어게인 LCD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OLED까지 가져가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BOE가 비판받아왔는데 그것은 한국의 인력을 빼가며 기술을 몰래 훔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업들은 한국의 S급 인재에 대해서는 최대 9배 연봉을 주며 고급 인재들을 빼갔고 실제 현재 BOE에 근무하는 한국의 핵심 인력이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화웨이와 BOE는 연합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연구를 무력화시키며 중국의 OLED 산업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화웨이와 BOE가 쌍으로 타격을 입으며 둘이 힘을 합쳐 한국을 뛰어넘겠다는 목표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충남 아산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8라인이 QLED 라인으로 교체 공사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QLED 디스플레이 설비를 가득 실은 트레일러 위 장비들은 청색 가림막으로 꽁꽁 포장되어 들어왔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국내의 공장을 막론하고 LCD 생산 라인의 전면 개조 작업이 벌어진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산 캠퍼스 QLED 교체 공사에 있어 코로나 방역 못지않게 보안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보일 QLED 디스플레이 관련 설비들이 자칫 중국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산 캠퍼스는 차량과 인원 진출입은 물론 캠퍼스 내부 촬영도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통 보안은 그만큼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자부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지만 LCD는 중국에 내줬지만 QLED로 한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에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한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인해 휘청거릴 때 5G 네트워크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며 화웨이의 역전극을 벌일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전 5G 장비 시장에서 8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은 한국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단일 계약으론 최대 규모였습니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미국 통신업계 1위이자 매출 기준 세계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7조 8,983억 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300조 규모의 세계 최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기지국 투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핵심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라이즌은 1위 사업자로 무려 1억 8,300만 명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삼성전자의 계약이 정말 놀랍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내 부품 86개사도 초대박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13.2%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은 4위였습니다. 아직 격차가 크지만 삼성전자는 미국 중심으로 화웨이 장비 배제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거센 추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에 이어 유럽 등 다른 지역 5G 장비 추가 수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화웨이 장비에 대한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의 불신이 삼성전자 기술력으로 대체될 것이란 전망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최근 이웃나라 인도와는 실제 국경에서 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호주, 일본 등의 나라들과 등을 지고 외교적 갈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따라잡겠다. 5일 우리 군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쉰돌 맞아, 합동시연회 무인전투기 핵심기술연구도, 착수드론 격추전자기 펄스 장비 등도 공개 미래 50년. 비닉 무기 개발 집중 지상에 있는 1m 크기 물체까지 정밀 관측할 수 있는 초소형 정찰 위성이 개발된다. 스텔스 기능으로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위한 핵심 기술 연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군 신무기 개발의 산실로 평가받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3일 충남 태안의 안흥시험장에서 창설 50주년 기념 합동시연 및 전시 행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연구 개발 과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ADD는 지난해 말부터 경제성 및 기동성이 우수한 초소형 영상 레이더 위성군 체계 개발의 지상 시험용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예비 설계 단계로 2023년 11월까지 개발을 마치는 게 목표다. 초소형 SAR 위성체는 원통형 본체의 날개형 태양 전지판이 달린 일반 위성과 다르게 가로 3m, 세로 70cm 크기의 직사각형 형태다.
앞면에는 레이더가, 뒷면에는 태양 전지판이 있다. 무게는 66kg 이하로 해상도는 1m급이다. 주야간, 악천후와 관계없이 고도 510km 궤도에서 지상에 있는 1m 크기의 물체까지 고해상도로 관측할 수 있다. 개발 성공 시 현재까지 개발된 초소형 정찰 위성 중 제1이 가장 무수한 것으로 꼽히는 핀란드 제품보다도 더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DD 관계자는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적성 국가의 군사적 이상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형 위성이 아닌 100kg 이하급 초소형 위성을 이용해서 준실시간 개념으로 감시 정찰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론상 초소형 SAR 위성 32대를 띄우면 30분 간격으로 북한 등 한반도 주변을 정찰할 수 있다고 ADD 관계자는 덧붙였다. ADD는 이번 행사에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 전투기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사실도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 연구는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1단계 연구가 마무리됐으며 현재 2단계 연구가 막바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주요 내용은 무인 전투기의 형상 설계를 비롯해 스텔스 기능을 높여주는 전파 흡수 구조, 무미익 비행제어 기술 등이다. 길이 14.8m, 전폭 10.4m로 고도 10km에서 마하 0.5의 속도로 최대 3시간 비행하는 것이 목표다. ADD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무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항공 역사가 짧은 편이라며 당장 무기 양산을 위한 체계 개발 단계는 아니며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DD는 수중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대형급 무인 잠수정 체계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관련 기술이 확보되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와 같이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해역에서 장병을 투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북한 잠수정 등에 대한 감시, 정찰 임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적이 무인기나 로켓 등을 레이저빔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레이저 요격 장치 등에 관한 연구도 소개됐다. ADD는 2014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복제기에 대한 레이저 요격 시험이 성공했다며 무인기 무력화 능력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ADD는 이날 20kW 출력의 레이저빔으로 1km 거리에 있는 철판 유도탄 모형을 몇 초 만에 꿰뚫는 시연도 직접 선보였다. 레이저 요격 장치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전력화된 사례가 없다. 북한 노동 미사일과 동일한 재질의 철판 관통 시험 성공 영상도 공개했다. 또 분집을 이룬 소형 드론 3대를 한꺼번에 전자기 펄스로 요격해 떨어뜨리는 시험 영상과 발사기도 처음으로 선보였으며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는 광자, 양자 레이더 기술도 소개됐다. 한소복합 소재로 개발되는 초고속정은 극한 해상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고 작전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다. 최고 속도 60노트 이상의 20톤급 차세대 초고속정도 개발된다. 길이 20m, 폭 4m로 12명이 승선하며 주식회사 우리해양기술과 함께 내년 4월까지 개발된다. 한편 ADD는 창설 5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대전 본원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왕정홍 방사총장 및 역대 소장과 전 현직 연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무인항공기 기체 개발에 기여한 이원준 박사에게 의범학술상이 수여됐다. 남세규 ADD 소장은 미래 50년은 비핵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AI, 양자 레이더, 합성 생물학 및 우주 분야와 같은 첨단 과학에 과감히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ADD는 1970년 8월 6일 자주국방의 초석을 기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됐다. 한국형 무기체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의 산실로 평가된다.